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제 그 어렵다는 아주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노동시장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직업상담사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꺼려하는 과목이 노동시장론이거든요. 이번 시간 종강입니다. 노사관계 이론, 그 종강 아름다운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론수 강의만 듣고 시험을 봐도 기본 70점은 먹고 들어갑니다.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내왔던 내용들 다 문제답 다 지금 알려 드렸습니다. 기출문제 풀 때 재밌을 겁니다. 다음 주 기출문제를 기대하시고요. 노사관계 이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이다라고 하는데, 노동자 중에 대표가 뭐예요? 노동조합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관계이다라고 보고요. 포인트 갑니다. 노사관계에서는 2차에 나올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1차에 나오는 것은 가볍게 건드리면 됩니다. 전제적 노사관계, 절대적, 억압적 노사관계 쭉 나오는데 볼 거 없습니다. 왜요? 시험에 안 나와요. 온정적 노사관계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이 나옵니다. 온정적, 따끈따끈하죠. 온정적, 얘는 몰라도 돼요. 왜 따끈따끈해요? 쭉 가다 보면 복리후생시설을 마련하게 되었다. 복리후생시설은 뭐예요? 후생복지예요. 후생복지. 기업에서 후생복지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복리후생시설, 콘도도 딱 하나, 회사 콘도에서 1년에 이용권 주고, 이러면 아름다운 회사가 되죠. 서로 온정적이죠. 정이 많게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복리후생시설 이런 단어가 나왔다라면 답이 온정적 노사관계이다. 여러분 쭉 읽다가 발에 딱 걸려야 돼요. 시험지에서 쭉 읽다가 포인트가 딱 걸려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쭉 읽다가 복리후생시설 나왔네. 오케이, 답이 온정적. 끝났습니다. 완화적 시험이 안 나옵니다. 정치적 계산 나옵니다. 정치적 노사관계. 정치 나오면 뭐예요? 맨날 쌈질하죠. 야당 여당들 모여서 맨날 쌈질하죠. 그래서 실력투쟁 또는 실력항쟁. 시험 문제에 실력투쟁, 실력항쟁, 쌈질 나오면 답이 뭐예요? 정치적 노사관계입니다. 쉽죠? 나머지 시험이 안 나옵니다. 노사관계의 이원론 갑니다. 이원론에서도 한 문제 나옵니다. 1차와 2차가 있죠. 1차와 2차라고 해서 이걸 이원론적 노사관계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사장님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사장님 점심 먹으러 가요. 오, 좋아. 뭐 먹을래? 순댓국 먹으러 갈래요. 아름답죠. 근데 순댓국 먹으면서 직원이 사장님 이제 월급 좀 올려주세요. 알았어. 내년에 올려줄게. 라고 하는 게 경영자 대 종업원과의 관계입니다. 1차죠. 좀 부드럽죠. 근데 맨날 뻥만 쳐요. 그래서 열받았어요. 작년에 올려준다고 해서 이번에 또 안 올려줘요? 이제 사장님 월급 안 올려주면 노동조합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진짜 노동조합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경영자 대 노동조합. 순댓국 먹으러 갔습니다. 알아서 내년에 올려줄게.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당신 못 믿습니다. 자, 계약서 쓰세요. 이렇게 분위기가 좀 살벌해지죠. 이런 관계를 2차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자 대 노동조합 2차, 경영자 대 종업원 직원 1차. 그래서 1차, 2차 이원론적 노사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답 3번입니다. 3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시스템 이론입니다. 던롭이 나옵니다. 던롭, 내부 노동시장을 중요시한 던롭이 여기 또 나오죠. 던롭이 주장한 시스템 이론입니다.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노사정의 세 가지 시스템을 정하자라고 만든 사람이 던롭입니다. 던롭. 그래서 노사정 세 가지. 노동자 및 단체, 노동조합 있죠. 사용자 및 단체, 정부,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흐름을 갖고 있는 걸 던롭의 시스템 이론이라고 합니다. 노사정위원회, 노동자, 사용자, 정부, 단체의 세 가지 요소를 무슨 이론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3번의 시스템 이론이다 라고 하고요. 시스템 이론의 3요소가 아닌 것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 아닌 게 답이겠죠.
노사정 3주체 나왔습니다. 다 했고요. 노사 관계를 규제하는 여건과 환경입니다. 노사관계, 노동자 조합과 사용자를 규제하는 태클을 거는 환경이 뭐냐 이거 태클이 걸리는 게 뭐냐 이거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근데 태클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기술적 특성이 있을 때 태클이 걸리더라. 즉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파워 게임을 하는데 어떤 기술적 특성이 있다. 그러면 이 기술적 특성 때문에 태클이 걸리더라. 또 시장적 요건, 예산상의 제약, 또 돈 문제 때문에 노동조합이 돈이 많냐, 사용자가 돈이 많냐 이런 돈 문제, 예산상의 제약, 시장적 여건 때문에 노사관계가 태클이 걸리더라라고 보고요. 세 번째, 각 주체의 세력관계, 누가 세력이 크냐 이거예요. 노동자가 크냐, 정부가 크냐, 또 사용자가 크냐 이런 각 주체의 세력관계에 따라서 태클이 걸리더라. 다음 중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환경이 아닌 것은 기술적 특성, 시장적 요건, 각 주체의 세력관계 아닌 게 답이겠죠. 뭐 4번 떡볶이 질질 흘리면서 먹기, 그게 답이겠죠. 시사점 볼 거 없습니다. 시험이 안 납니다. 제2절 갑니다. 노동조합의 이해 갑니다. 노동조합은요 경제적 기능이 있다. 노동조합 돈 모아서 경제적 기능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 기능, 노동조합 정치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노총이 누구를 지지한다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은 정치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노동조합은 정치행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노동조합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돈이 있습니다. 노동자 돈 갖고 뭐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또 공제적 기능, 복지, 노동조합 조합원들 복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기능, 복지적 기능, 공제적 기능 똑같은 말입니다. 경제적 기능 아닌 게 답이겠죠.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쭉쭉 갑니다. 볼 거 없습니다. 2차적 기능 볼 거 없고요. 노동조합의 기능에서 성립에 관한 요건 쭉 나옵니다. 뭐 탄덴바움 나오고요. 시드니 베아트리스 부부 나오고 뻘만 나오고요. 이런 거 다 볼 거 없습니다. 얘만 나와요. 시드니와 베아트리스는 부부입니다. 부부끼리 노동조합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 표준 근로조건, 노동시장의 조절, 표준 근로조건의 설정, 유지 및 공제제도, 표준 근로조건, 노동시장의 조절 이 세 가지 요소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나옵니다. 답이 뭐예요? 시드니 앤 베아트리스 부부다. 얘는 영어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영어로 시드니 앤 베아트리스 부부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냥 영어 긴 사람 나오는 게 답이구나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노동시장의 조절 갑니다. 다시 갑니다. 노동시장의 조절, 표준 근로조건의 설정, 유지 및 공제제도 이 세 가지를 중요시한 건 시드니 앤 베아트리스 부부다라고 보고요. 브렌타노 시험에 안 나옵니다. 노동조합의 이중 역할 나옵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요, 영화 남한산성에 보게 되면 이 청나라에서 막 침범하죠. 그래서 남한산성을 피신하지 않습니까? 피신해갖고 정말 갖은 수모를 다 겪어서 막 싸움을 하는데 거기 보면요 대장간이 나와요. 대장간에서 막 총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이 대장간에서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기술. 최초로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든 건요 노동조합이 이루어진 것은 영국에서 대장장이라고 그래요. 대장장이. 이 장이가 뭐예요? 장인 정신. 이게 기술자예요. 기술자. 네, 우리가 볼 때면 여기 대장 기름쟁이야. 이 기름쟁이야 이러면 이런 말 좀 이제 안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이 장이라는 말은 기술자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대장간 기술자들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필요해요? 기계가 필요하죠. 기계 기술을 대장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의 기술 기계를 만든 대장간에서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대장간에서 만약에 기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만 만들어. 다른 사람 못 만들어. 그래요? 맞아. 이거 우리만 만들지. 그러니까 이거 10,000원에 팔지 말고 야, 이거 10만 원에 팔자. 왜 우리만 하니까? 그래요. 모여봐. 야, 앞으로 10,000원에 팔지 마. 10만 원에 팔어. 이렇게 만든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독점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독점적 기능. 독점하자 우리가. 왜?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 독점적 기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떡공장 갔더니 노동조합이 없어요. 떡공장 갔더니 노동조합이 맨날 일만 시켜요. 월급도 싸고. 야, 안 되겠다. 야, 우리도 모여봐. 노동조합 만들자. 우리 권리를 주장하자. 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집단적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두 얼굴은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의 두 가지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조합의 두 가지 역할, 이중 역할 또는 시험에 노동조합의 두 얼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답이 독점적 측면과 집단적 소리, 독점과 집단적 소리 이 두 가지를 노동조합의 이중 역할 두 얼굴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형태가 합니다. 직업별 노동조합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직업별 노동조합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직종별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아까 설명드렸지만요. 대장장이 직업 또는 대장장이 직종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직업별 노동조합, 직종별 노동. 대장장이들 기술자, 즉 기술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기술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파워가 세죠. 독점이 가능하니까요. 독점 파워가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최초의 노동조합의 시효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면 답이 뭐예요? 직업별 노동조합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이 최초로 산업혁명 초기에 숙련 노동자는 뭐예요? 기술자죠. 대장장이 기술자에 의해서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시험 문제 갑니다. 최초의 노동조합의 시효는 무엇입니까? 직업별 노동조합, 직종별 노동조합이다라고 보고요. 아이고, 쉬는 시간에 커피를 먹어서 그냥 트림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뭐 조금 들리들 이해하십시오. 그리고요, 숙련 노동자, 대장장이 기술자만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직업별 노동조합, 직종별 노동조합은 비숙련공도 가입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숙련공만 가입된다. 기술자만 가입된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요. 지나치게 배타적이에요. 독점적이고요. 폐쇄적입니다. 아무거나 못 들어가요. 기술자만 들어가요. 그래서 배타적이다. 가장 배타적인 노동조합은 무엇입니까? 직업별 노동조합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 직업별, 직종별 랜덤으로 나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갈게요. 가장 배타적인 거 직업별 노동조합, 직종별 노동조합. 그리고 가장 최초로 발달된 노동조합은 직업별 노동조합, 직종별 노동조합이다. 직업별 노동조합, 직종별 노동조합은 미숙련공은 가입할 수 없다. 숙련공만 가입할 수 있다. 세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 셋 중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산업 노동조합입니다. 산업별. 시험 문제 동종의 산업에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시험 문제 산업 나오면 답이 뭐예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기업별 일반 노동조합도 볼 거 없습니다. 기업별 노동조합 갑니다. 기업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에 하나의 기업에 나왔네. 기업 나오면 기업별 노동조합 찌찌뽕. 뭐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공부 참 재밌습니다. 볼 거 없고요. 여기서 하나 보겠네요. 여기서. 중소기업보다 시장 지배력을 가지는 독과점 대기업에서 쉽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주된 조직 형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주된 조직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주된 형태는 무슨 노동조합입니까? 하면 답이 뭐예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즉 삼성기업, 현대기업, SK기업, 대한항공기업 이런 이 기업별로 노동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업별, 전 세계적인 거는 미국이나 영국은 외국은 기업별이 아니에요. 기업이 아니라 외국은 뭐예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입니다. 외국은 뭘로 되어 있다?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선진국, 미국, 영국, 독일 이런 선진국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철도 산업, 항만 산업, 그래서 아주 노동조합의 파워가 세죠. 그래서 선진국은 산업별, 우리나라는 기업별이다. 그래서 기업별이기 때문에 삼성 여러분 노동조합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삼성 노동조합 없지. 삼성 노동조합 있습니다. 있는데 노동조합이 발의를 못해요. 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다 그냥 자기네 관리자들이 들어가고 막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어용노조라고 그래요. 어용노조. 어용. 이름만 있지 쓸데기 없어요. 이걸 어용노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과 서로 친하게 짜고 치는 교섭이 될 수 있다. 협상할 때도 서로 짜고 치면서. 그래서 어용화가 심하다. 무엇이?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음 어용화가 작은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어용화가 가장 큰 것은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기업별 노동조합은 어용화가 작다. 웃기지 마라. 어용화가 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쭉쭉 나오고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단점 나오죠. 그래서 어용화될 위험성이 크다 이거죠. 어용화. 무엇이? 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단체 교섭갑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 뭐 쭉쭉 나오는데 뭐 볼 거 없습니다. 단체 교섭에서는 세 가지가 있겠죠. 세 가지는 뭐가 있어요? 근로자들이 야 우리 모이자. 그래서 단결권이 있죠. 단결권이 있고요. 단결해서 교섭하는 거 단체 교섭권이 있겠죠. 또 야 우리 행동하자. 단체 행동권이 있겠죠.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거를 근로 3권이라고 합니다. 근로 3권이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조합의 샵 제도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샵 제도 오픈샵이 있습니다. 오픈샵. 자 여기에 노동조합이 있어요. 노동조합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입사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내 맘대로 노동조합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게 오픈샵이에요. 내 맘대로 자유롭게 입사할 수 있는 거 오픈샵. 유니온샵이 있습니다. 유니온샵은요. 일단 내 맘대로 입사를 해요.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1년 동안 맘대로 입사한 다음에 1년 뒤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 이런 샵 제도가 유니온샵입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는 샵, 유니온샵이다라고 보고요. 샵은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냐? 노동조합과의 상관관계에서 노동조합과 상관계 없이 내 맘대로 입사한다. 오픈샵. 내 맘대로 입사한 다음에 일정 기간 내에 가입하는 거 유니온샵이다. 클로즈드 샵은 뭐냐면요. 클로즈드는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무조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입사할 수 있어요. 가입을 안 하면 절대 입사 못 해요.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그러니까 100% 노조원이죠.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입사할 수 있는 거 클로즈드 샵이다. 이게 가장 파워가 세겠죠. 그래서 파워가 가장 센 건 뭐예요? 클로즈드 샵. 100% 노조원이기 때문에 클로즈드 샵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유니온샵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가장 쉬운 오픈샵이다. 이게 파워 게임이죠. 라고 나오고요. 변형된 샵 제도죠. 에이전시 샵입니다. 에이전시는 여러분 아시죠? 대리기관입니다. 축구에서 많이 나오죠. 축구에서 뭐 손흥민 에이전시에서 협상을 하죠. 협상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20% 올렸다. 그러면 20% 올린 만큼 10%는 에이전시에서 가져가는 거죠.
이게 이제 위탁해서 대리해서 협상하는 걸 에이전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노동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을 하죠. 회사하고. 그럼 여기 노동조합에 비가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비가입자. 비가입자는 협상을 안 해요. 노동조합이 협상하죠. 회사하고 띠들르고. 그래서 10% 인상했다. 10% 인상하면 노동조합 조합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 직원을 다 올리죠. 그런데 얘들은 꽁으로 먹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꽁으로 가만히 앉아서 노조비도 안 내면서. 그러니까 임금 협상을 내가 대신했으니까 노동조합이 니들 비노조원도 일정 부분 노조비 돼. 우리 때문에 니들 임금 올라갔으니까 라고 하는 게 에이전시 샵이다. 그래서 비노조원에게 일정 부분의 노조비를 거둘 수 있는 샵을 뭐라고 한다? 에이전시 샵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프로페셔널 안 나옵니다. 메인 티너스 안 나옵니다. 혹시 이런 거 나올지 모르니까 나만 봐야지, 이런 사람들은 나만 떨어집니다. 넘어가시고요. 노동조합 조직률 쭉쭉 갑니다. 어쩌고저쩌고 볼 거 없고요. 넘어가고요.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입니다.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파급 효과는 뭐냐면요. 파급 효과를 다른 말로 이전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전 효과라고 하는데,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전 효과 또는 파급 효과라고 그래요.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노동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 데모를 하네요. 데모를 하니까 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잘랐네요. 또는 무노동, 무임금, 회사에 텐트 치고 월급 안 받고 계속 데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무노동, 무임금이죠. 노동 공급을 안 하죠. 근데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르바이트로 떡 공장에 갔다. 떡 공장은 노조가 있어요, 없어요? 노조가 없다. 그래서 노조가 있는 데서 잘렸던지 아니면 노동 공급을 안 해서 돈을 못 받아서 비노동조합으로 일로 이전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파급 효과다, 이전 효과다, 해고 효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노동조합에 있는 회사에서 예를 들면 쉽게 잘렸어요. 그래서 떡 공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긴 떡 공장은 비노도죠. 떡 공장 차장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왜? 사람들이 일로 몰려오니까. 그래서 떡 공장의 임금이 만약에 200 받았다. 그럼 200을 줄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150만 원만 줘도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그래서 비노동조합의 임금을 내리죠. 그래서 떡 공장의 임금이 내려가는 것을 파급 효과, 이전 효과, 해고 효과라고 한다. 위협 효과는 뭐냐? 이제 위협 효과는 가만히 있어봐. 200 받던 사람들이 떡 공장에서 150으로 내려갔어요. 그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야, 우리도 노동조합 만들어. 그래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겁나갖고 야야야 알았어 다시 올려줄게. 200으로 올려줄게. 그래서 다시 200으로 올려주는 효과를 위협 효과라고 해요. 노동조합의 결성이 두려워서 임금을 올려주는 효과를 위협 효과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잠깐, 자, 임금을 150에서 200으로 올렸어요? 300으로 올렸어요? 200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내렸던 임금을 올려주는 겁니다. 최초의 임금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시험에는 위협 효과는 노동조합의 결성이 두려워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최초의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삑살이 최초의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이 아니라 내렸던 임금을 다시 원상복귀 하는 것을 위협 효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기 실업 효과는요, 대기 상태예요. 실업대기,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 실업이에요. 청년 실업자들 대기업 가려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안 간단 말이에요. 대기업 가려고. 이게 대기 실업 상태예요. 그러면 이 대기 실업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려줘야죠. 임금을 올려야 대기 실업이 해소되죠. 그래서 대기 상태에 있던 임금을 올려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더 좋은 일자리가 있으리라 기대를 갖고 당장 재취업을 하기보다는 여가를 통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업에서 임금을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임금을 올리는 효과, 이걸 대기 실업 효과다. 그럼 여기도 임금을 올렸죠. 또 여기도 임금을 올렸지요. 어쨌든 간에 올렸잖아요. 내렸던 걸요. 그럼 여기는 임금을 내렸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고 비노조가 있다라고 하는데 위협 효과는 아니 그 파급 효과는 내렸어요.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죠. 근데 위협 효과는 올렸어요. 대기 실업도 올렸어요. 올린 만큼 갭이 줄어들죠. 그래서 노동조합과 비노동조합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면 시험 문제가 뭐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면 간단해요. 아, 노동조합과 비노동조합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는 위협 효과와 대기 실업 효과다. 대기 실업 효과도 올렸고 위협 효과도 올렸기 때문에 올린 만큼 갭이 줄어들더라라고 보는 겁니다. 경영 참가갑니다. 쭉쭉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이익 참가갑니다. 이익 참가에 스켈론이 아니라 스켈론 맞네요. 스켈론 플랜. 스켈론 플랜과 러커 플랜이 있습니다. 이건 이익 참가의 배분 문제입니다. 배분. 그래서 성과 배분입니다. 성과 배분.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냐? 그래서 판매가치, 생산물의 판매가치 매출액으로 성과 배분을 한다라고 하면 답이 스캔론입니다. 판매가치 매출액으로 배분하는 건 스캔론 플랜이고요. 러커 플랜은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로 배분하는 것은 러커 플랜이다.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다시 갑니다. 부가가치로 배분하는 건 러커 플랜. 판매가치, 즉 매출액으로 배분하는 것은 스캔론 플랜이다.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 분배 제도입니다. 이익 분배 제도는요, 이 박스 그대로 주고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경영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을 그 당의 이익의 배분, 이익 배분 나왔죠? 이익 분배 제도. 답이 다 나왔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 참가 갑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여기 갑니다. 근로자 중역, 감사역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중책을 맡고 감사까지 맡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 참가가 적극적이겠죠. 경영 참가가 가장 적극적이죠.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경영 참가는 무엇입니까? 근로자 중역, 감사역 제도다라고 보고요. 각국의 근로자 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고 쭉 나오는데 시험에는 독일하고 일본만 나옵니다. 독일하고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이죠. 나라 독일, 일본만 나온다. 독일은 통일됐죠. 동독하고 서독하고 통일됐다. 그래서 통일됐으니까 공동결정이라는 광범위한 관행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해서 공동결정, 통일됐으니까 공동결정 나오면 답이 독일입니다. 1번입니다. 1번 어쩌고저쩌고 복잡합니다. 근데 영어로 마이크로 코퍼레티즘 나옵니다. 마이크로 코퍼레티즘 몰라도 됩니다. 영어 개토리 알 거 없습니다. 영어. 1번인을 이건 속된 말로 할게요. 알기 쉽게. 1번인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은 떼국놈, 일본 사람은 쪽발이. 왜 쪽발이라고 그래요? 왜소하기 때문에 왜소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소하다. 작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마이크로. 그래서 일본 제품들은 작잖아요. 뭐 연필, 만년필 조그맣게 소형이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그래서 일본 쪽발이 왜소하다. 마이크로 나오면 답이 뭐예요? 1번이다. 나머지 볼 거 없다. 코퍼레티즘이 뭐예요? 알 거 없어요. 그냥 마이크로 나오면 답이 1번이다. 단체 교섭 파업 이런 겁니다. 기업별 교섭, 통일 교섭 가는데요. 기업별 교섭에서는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있는데 기업이 있고요. 기업에 노동조합이 있어요. 기업과 만약에 뭐 현대 기업이 있으면 현대 기업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있죠. 이렇게 서로 교섭하는 것을 기업별 교섭이라고 해요. 근데 기업이 만약에 뭐 현대 기업이 삼성만 현대 기업이 현대 기업 노조하고 협상을 하는데 뭔가 힘이 없어요. 뭔가 어용이 들어가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래서 더 센 건 뭐예요? 자동차에 더 센 건 철강 노조죠. 철강 노동조합, 철강 노련, 철강 노동조 연맹, 철강 노련에게 형님이죠. 형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우리가 상대할게. 이게 뭐예요? 대각선이죠. 대각선. 이걸 대각선 교섭이라고 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의 연맹, 기업이 가입된 연맹과 교섭하는 것을 무슨 교섭이라고 한다? 대각선 교섭이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납니다. 근데 대각선 하니까 이 기업이 열받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야, 현대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 다 모여봐. 이것들이 아주 패싸움 짜고 댕기네. 야, 우리도 철강 회사 다 모여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자 단체가 여기서 야, 니들 우리끼리 협상해. 그래서 일명 패싸움이죠. 이 패싸움, 떼거지 싸움을 통일교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싸움은 통일교섭, 개별 기업과 연맹과의 교섭은 대각선 교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섭 나왔죠. 대각선 교섭 다 했고요. 그래서 통일교섭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기도 복수죠. 복수는 여러 명이 이제 단체니까 복수끼리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사용자 교섭이다. 사용자가 복수다. 여러 명. 얘도 이것들이 먼저 대각선으로 복수를 만들었으니까 야, 우리도 복수하자. 그래서 복수 사용자 교섭 나오면 답이 뭐예요? 통일교섭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안 봐도 됩니다. 나머지 안 나오고요. 쟁이 갑니다. 파업, 태업 쭉쭉 나옵니다. 준법, 정신, 생산관리, 보이콧, 피켓팅 쭉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데 뭐 직장 폐쇄라고 하는데 하나 더 가면 여러분 뭐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 직장 폐쇄 막 빨간 라카로 막 직장 사장 뭐 죽어라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직장 폐쇄 써놓고 이게 직장 폐쇄예요. 그래서 근로자 단체들이 써먹는 겁니다. 파업하고 준법 정신, 야 칼퇴근 출근하지 마, 이런 것들. 생산관리, 야 제품 만약에 기계를 막 돌리다가 6시 딱 되면 야 기계 꺼, 이렇게 하는 거. 생산관리 이것들도 다 근로자의 행위다라고 하는데요. 뒤에 또 나올 때 그때 정리하겠습니다. 미리 가면요. 사용자의 쟁의행위 이것만 보면 됩니다. 사용자의 쟁의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사용자가 파워를 불 수가 있는 게 뭐야? 근로자들이 데모하고 파업하고 뭐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라 이것들 봐라. 알았어. 니들 그렇게 자꾸 하면 나도 가만히 있어. 나 직장 필요 없어. 나 직장 문 닫을 거야. 이거 없어도 돈 벌어. 그래서 직장 폐쇄 이건 사용자의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노조에서 많이 쓰는 거 대체 고용. 야 알았어. 쟤들 다 잘라. 대체 고용해. 그래서 직장 폐쇄, 대체 고용 또는 재정 능력.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대모에 무노동 무임금 나 재정 능력 돈 많으니까 니네 쭉 해.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죠. 쭉 대모해. 10년 100년 동안 쭉 대모해. 무노동 무임금 나 돈 안 주면 그만이니까 이런 거죠. 재정 능력, 직장 폐쇄, 대체 고용 이 세 가지는 사용자의 권한이다. 다음 중 사용자의 권한이 아닌 것은 이거 세 개 아닌 게 답이겠죠. 다음 중 근로자의 권한이 아닌 것은 어떨 때는 직장 폐쇄, 어떨 때는 대체 고용, 어떨 때는 재정 능력 이 세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4문제 풀어봤습니다.
노동쟁의 조정합니다. 조정과 중재가 있고요. 긴급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 중재, 긴급 조정. 자, 데모를 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데모하는데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잘 좀 해봐. 이게 조정이에요. 중재. 니네 한 달 동안 이거 합의 안 하면 니네 법적으로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중재예요. 그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건 이거 뭐예요? 법적으로 이 강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중재하면 강제성이 들어가요. 우리가 중재, 싸움을 중재하다 그러면 뭔가 좋은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중재는 강제적으로 중재하는 겁니다. 니네 한 달 동안 기회 줄 거야. 한 달 동안 만약에 계속 이렇게 협상을 못하면 니네 법적으로. 근데 협상을 또 안 해요. 긴급 조정. 야, 이 새끼들 안 되겠어. 야, 경찰 투입해. 이렇게 하는 거. 그 얘도 경찰 투입 강제죠. 얘도 강제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해를 하면 빨라요. 노동쟁의 조정 방법 중에서 강제성을 띠는 걸 고르시오 하면 답이 뭐예요? 중재와 긴급 조정이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강의 들으면 아, 저게 저 얘기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재와 긴급 조정 이 두 가지가 강제성을 띠는 거다. 강제적 구속력을 갖는 거다. 이 두 가지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업의 경제적 손실을 갑니다.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사적 비용은요, 사적은 기업과 노동자의 손실입니다. 기업과 노동자의 손실을 사적 손실이라고 하고요. 사회적 비용은 국가, 정부의 손실입니다. 시험 문제 갑니다. 사적 비용은 근로자의 손실을 의미한다. 땡! 사적 손실은 기업의 손실을 의미한다. 땡! 사적 손실은 기업 손실 플러스 근로자의 손실이다. 이게 답이고요.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건 뭐예요? 국가 손실. 국가 손실이 가장 많이 드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은행, 파업, 증권회사, 파업, 이런 금융 파업, 이런 것들이 엄청 이 파급 효과가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은행, 증권, 이런 업들을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철도, 노조, 파업, 기차, 기차 안 다니고, 버스 안 다니고, 택시 안 다니고, 은행 막고 이런 거. 이런 서비스업.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건 무엇입니까? 답이 서비스업이다. 라고 보고요. 파업의 경제적 기능, 어쩌고 저쩌고 쭉쭉 나옵니다. 볼 거 없고요.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비용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올 때 볼 거 없습니다. 이거 하나 봅니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이 중단됐죠. 공장이 안 들어가니까요. 생산이 중단하니까 뭐예요? 생산이 안 되니까 생산적 비효율이죠. 시험 문제는 말장난이에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에 따른 소모적 비효율로 나와요. 딱 4번입니다. 소모적 비효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비적 비효율이다. 그러면 무슨 생산이 안 되는데 소비요? 소비적 비효율은 아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생산적 비효율. 생산 중단이니까 당연히 생산적 비효율이다. 소비적 비효율은 아니다. 요것만 단순하게 잡으면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쉬워요. 노동시장론요. 단체 교섭합니다. 힉스의 파업 이론이다 라고 합니다. 힉스의 파업 이론은 노사 양측의 정보의 비대칭이다. 즉 힉스의 파업 이론은 이렇습니다. 임금이 있고요. 여기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암놈과 순놈의 임금과 노동조합이에요. 임금을 100만 원 달라, 여기는 500달러, 여기는 1000달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임금이에요. 노동조합이 100만 원 달러. 그래서 여기는 보면요. 이거는 노동자 저항곡선이에요. 여기는 사용자 양보곡선입니다. 양보곡선. 여기서 노동자가요. 100만 원 달러, 싫어. 500만 원 달러, 1000만 원 달러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는 거, 저항하는 거죠. 사용자는 이건 사용자가 제시한 겁니다. 100만 원 줄게 싫어. 500 줄게 싫어. 1000 줄게 싫어. 이런 거죠. 그래서 둘이 막 쌈질하다가 서로 쓰니까 기업은 100만 원 주고 싶고 근로자는 1000만 원 받고 싶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야 500에서 반띵하자.
그래서 500에서 협상, 그래서 막 TV 사진 찍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균형 가격, 협상 가격이 이루어졌다. 이게 힉스의 파업 이론이에요. 노동자 저항 곡선과 사용자 양보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균형 임금이 만나게 됐다. 협상 임금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 지점은 뭐예요? 데모가 안 일어나죠. 왜? 협상이 됐으니까. 사용자 곡선과 노동자 곡선과 사용자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데모가 안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위에 이 지점이 만약에 이 지점이 이제 뭐 W5예요. 그러면 W5보다 비싼 요금을 요구하면, 자, 노동조합이 W5보다 비싼 임금을 요구하면 500보다 더 비싼 요금이에요. 그럼 사용자가 승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지금 500이 협상인데 $700 안 하죠. 그러면 협상이 사용자가 승낙을 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죠.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똑같이 갑니다. OW5보다 더 높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쉽게 허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3번에 쉽게 허락을 안 한다. 왜? 높은 임금을 요구하니까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파업이 발생한다. 애당초 500을 알면 데모를 안 하죠. 근데 애당초 몰라요. 손해볼 거 다 보다가 비대칭, 서로 안 맞는 거죠. 정보가 서로 비대칭, 모르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한다. 시험 문제는 정보의 대칭으로 인해서 파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1번으로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다 했습니다. 힉스의 파업 이론 나오죠. 파업 기간이 나오고요. 임금이 나오고요.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자의 저항 임금은 점점점 올라가죠. 노동자의 저항 임금은 점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노동자 1,000만 원 주시오, 800 주시오, 500 주시오, 점점 내려간다 이거. 사용자는 맨 처음에 100만 원뿐이 안 줄게. 파업 기간이 점점 길어갈수록 그래서 200 줄게, 300 줄게, 400 줄게. 그러다가 500에서 반띵하더라. 그래서 OW5 이상의 임금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쉽게 수락을 안 한다라고 보는 거. 이게 힉스의 단체 교섭이다. 그래서 저항 곡선과 사용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파업 기간입니다. 그래서 힉스의 파업 이론은 파업 기간과 임금과의 관계를 설명한 거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파업 기간에 따라서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자의 저항 임금은 점점 내려가고 사용자의 양봉 임금은 점점 올라가더라. 왜? 둘 다 손해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협상하더라. 협상 임금이 이루어지더라. 힉스의 파업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다 했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의 그래프상 W5보다 더 높은 임금을 OW5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왜 더 높으니까요? 시험에는 수락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매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부리 이론. 매부리가 가만히 있어봐. 힉스 이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힉스 이론을 본따서 맞는 게 매부리 이론입니다. 즉 힉스 이론과 매부리 이론은 찌찌뽕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뭐 어쩌고 저쩌고 시험에 나오면 매부리 이론을 살짝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으로 나오면 답이 매부리입니다. 매부리. 그래서 시험 문제 기출에 나오겠지만요. 매부리 나오면 답이다. 매부리는 아니다. 매부리는 틀린 답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매부리는 그래프상 뭐 OW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매부리 이론에 의하면 수락한다. 이거 나옵니다. 매부리는 틀렸어요. 매부리 코 아니다. 매부리는 아니다. 매부리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거 하나만 알면 뭔 내용인데 그건 몰라도 돼요. 그냥 매부리는 아니다. 이러면 또 한 문제 5점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쭉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망의 노동 시장론 아주 총강 마쳤습니다. 이런 강의만 들어도 무조건 80점 이상은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저는 노동관계 법규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